제5장. 겨울이 다가오면서 몰리는 차츰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아침마다 일터에 늦게 나와서는 늦잠을 잤다고 핑계를 댔다. 그런가 하면 먹기는 잘도 먹어대면서 어쩐지 몸이 불편하다고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언제나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을 피하고 물을 마시러 못가로 가서 물에 비친 제 모습을 얼빠진 것처럼 멀거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소문도 떠돌았다. 어느 날 몰리가 긴 꼬리를 흔들며 건초 한 가닥을 씹으면서 즐거운 듯 마당으로 나오자 클로버가 다가왔다. 몰리, 클로버가 말을 꺼냈다.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오늘 아침에 보니 네가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넘겨다보고 있더구나. 필킹턴 씨의 일꾼 한 사람이 울타리 너머에 서 있던데. 그리고 멀긴 했지만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말을 걸면서 네 콧잔등을 만져주더구나. 도대체 그게 웬일이니, 몰리? 어머,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콧잔등을 만지게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몰리는 큰 소리로 잡아떼더니 뛰어다니면서 앞발로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럼 몰리, 내 얼굴을 똑바로 봐. 그 사람이 절대로 네 콧잔등을 만지지 않았다고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몰리는 되풀이 말했지만 클로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냅다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다. 클로버에게 문득 짐작가는 데가 있었다. 클로버는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짚을 헤쳐보았다. 집 밑에 작은 각설탕 덩어리와 여러 가지 빛깔의 리본 다발이 몇 개 숨겨져 있었다. 사흘 후에 몰리는 자취를 감췄다. 몇 주일이 지나도록 몰리의 행방에 대해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하던 중 그녀를 윌링턴 저편에서 보았다는 비둘기들의 보고가 들어왔다. 몰리는 어느 술집 밖에 서 있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칠한 멋진 이륜마차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체크무늬 바지에 각반을 한 차림에 뚱뚱하고 얼굴이 붉은 술집 주인인 듯한 사나이가 그녀의 콧잔등을 만지면서 설탕을 먹이고 있었다. 몰리는 털이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고 앞머리에는 새빨간 리본이 매어 있었다. 몰리는 무척 즐거워 보이더라고 비둘기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 후로는 아무도 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1월이 되자 지독한 추위가 몰아닥쳤다. 땅이 무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바깥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돼지들은 창고에서 빈번하게 회의를 열고 다가올 봄의 작업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다른 동물들보다 영리한 돼지들이 농장 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만일 스노우볼과 나폴레온 사이에 의견 대립만 생기지 않는다면 원활히 운영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 둘은 의견이 대립될 듯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의견이 대립되었다. 어느 한쪽이 좀 더 넓은 밭에 보리를 심자고 제안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귀리를 좀 더 심자고 주장했다. 또 한쪽이 어느 밭은 양배추를 심기에 꼭 알맞다고 하면 상대방은 그곳은 근체류가 알맞다고 단정해버리곤 했다. 둘 다 지지자들이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싸움으로 오해받을 경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합에서는 스노우볼이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로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지만 나폴레온은 회의를 하는 사이사이에 지지표를 모으는 데 능란했다. 나폴레온은 특히 양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최근에 양들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를 쉴 새 없이 외쳐대면서 회합을 방해하는 일도 가끔 있었다. 그들은 특히 스노우볼의 연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를 외쳐 회합을 방해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스노우볼은 농가에서 찾아낸 농장 경영자와 목축업자라는 잡지의 지난 후 몇 권을 깊이 있게 연구해 여러 개혁안과 개선안을 입안했다.
그는 농장 배수로와 여물 신선 저장법, 그리고 인산 석회 따위에 대해 전문가처럼 말했고, 운반하는 노력을 덜기 위해 모든 동물들이 날마다 농장의 각각 다른 곳에서 직접 배변하게 하는 복잡한 계획을 세웠다. 나폴레온은 자신의 계획을 내놓진 않았지만 스노우볼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때가 오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 중에서 풍차건설을 둘러싼 논쟁만큼 치열했던 경우는 없었다. 농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다란 목장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곳이 농장 안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 스노우볼은 그곳을 측량해 보더니 여기가 풍차를 건설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면서 풍차를 건설하면 그 풍차로 발전기를 돌려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가 들어오면 마구간에 전등을 켜고 겨울에는 난방이 가능하며 또 둥근 톱과 여물 절단기와 젖짜는 기계 따위를 돌릴 수 있다고 했다. 동물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으므로 이 농장은 구식 농장이라 원시적인 기계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목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독서와 대화로 교양을 쌓는 동안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줄 꿈같은 기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이는 스노우볼의 이야기를 그저 놀라워하면서 들을 따름이었다. 스노우볼의 풍차 건설 계획안은 2, 3주일 후 완성되었다. 기계의 세부 지식은 존스 씨가 갖고 있던 3권의 책, 주택 개선 1000예, 초보자를 위한 벽돌 쌓기, 전기학 입문에서 얻은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전에 알 까는 기계를 설치했던 오두막에 연구실을 차렸는데 그곳은 마루가 매끈하여 제도하기에 알맞았다. 그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있었다. 책에 돌을 얹어 펴둔 채 앞발 관절 사이에 분필을 끼우고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한 줄 또 한 줄 줄을 긋고는 흥분한 나머지 작은 소리로 킁킁거렸다. 도면은 차츰 무수한 크랭크와 톱니바퀴가 복잡하게 짜여지면서 마룻바닥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도면은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긴장감을 느꼈다. 누구나 하루에 한 번은 스노우볼의 설계를 구경하러 왔다. 암탉과 오리들까지도 몰려와서 분필로 그려놓은 표시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나폴레온만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풍차 건설을 반대한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불쑥 도면을 보러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오두막 안을 걸어다니며 도면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핀 후 한두 번 킁킁하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잠시 곁눈질로 빤히 노려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어 도면 위에 오줌을 갈기고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농장 전체가 풍차 건설 문제를 놓고 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풍차 건설이 어려운 공사라는 것은 스노우볼도 부인하지 않았다. 돌을 깎아 벽을 쌓아야 했고 풍차 날개도 만들어야 했으며 그런 다음에 발전기와 전선도 필요했다. 스노우볼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대책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년 후면 이러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풍차가 완성되면 노동력이 크게 절약되어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도 된다고 단언했다. 반대로 나폴레온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식량 증산인데 풍차를 건설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다들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들은 제각기 스노우볼에게 투표하면 주 3일 노동, 나폴레온에게 투표하면 여물통이 가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두 파로 나뉘었다. 벤자민은 어느 파에도 끼지 않았다. 그는 식량이 더 많아지는 것도 풍차가 노동을 줄여주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는 풍차가 있든 없든 생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면 좋아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차 건설을 둘러싼 논쟁 말고도 농장 방위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이 소외양간 전투에서는 졌지만 농장을 탈환해 존스 씨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더 강력한 공세를 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인근 마을에 퍼지고 그 때문에 이웃 농장의 동물들이 갈수록 다루기가 힘들어지자 그들은 더 강력한 공격을 해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폴레온과 스노우볼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의견이 맞지 않았다. 나폴레온은 동물들이 해야 할 일은 소총이나 권총과 같은 소화기의 손질과 조작 훈련이라고 했다. 스노우볼은 다른 농장에 파견하는 비둘기 수를 늘리고 그곳 동물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면 된다고 했다. 만일 자신들을 스스로 방위하지 못하면 반드시 정복당하게 된다는 것이 한쪽의 주장이라면 만일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스스로 방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쪽의 주장이었다. 동물들은 먼저 나폴레온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스노우볼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어느 쪽이 옳은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양쪽 의견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 말하는 쪽 의견에 이끌려 동의하고 마는 실정이었다. 마침내 스노우볼의 설계가 완성되었다. 풍차 건설 공사를 시작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일요일 회합에서 표결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동물들이 큰 창고에 모이자 스노우볼은 일어서서 가끔 양들의 매거리는 방해를 받아가며 풍차 건설에 대한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에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폴레온이 일어섰다. 그는 아주 조용하게 풍차 건설이란 객적은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다들 찬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는 바로 앉아버렸다. 그는 불과 20초 정도밖에 연설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언의 효력 따위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그 말을 들은 스노우볼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매거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양들을 꾸짖어 조용하게 만들고는 풍차 건설을 추진하고자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지자가 거의 반반으로 갈려 있었으나 스노우볼의 열띤 웅변에 그들은 그만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동물들에게서 지긋지긋한 노동을 없애주는 동물농장의 미래상을 아름답게 그려 보였다. 그의 상상력은 이미 여물 절단기나 순무 자르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전기는 모든 동물의 우리마다 전등을 켜고 더운 물과 찬물뿐 아니라 난방을 제공할 수 있으며 탈곡기, 가래, 썰에, 롤러, 수확기, 결속기까지도 돌릴 수 있다고 그는 설득했다. 그가 연설을 끝낼 무렵에는 벌써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폴레온이 일어서서 스노우볼을 묘한 곁눈질로 노려보더니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노스의 단추가 박힌 고리를 단 커다란 개 9마리가 큰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개들은 곧장 스노우볼을 향해 달려들었다. 스노우볼은 재빨리 비켜서 물어뜯으려는 개들의 이빨을 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스노우볼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개들이 그 뒤를 쫓았다. 동물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 말도 못하고 밖으로 몰려나와 쫓고 쫓기는 그들을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스노우볼은 한 길로 통하는 기다란 목장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도망쳤다. 돼지 특유의 몸짓으로 달리는 스노우볼의 뒤를 개들이 바짝 쫓고 있었다. 갑자기 스노우볼이 미끄러져 틀림없이 붙잡힐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잽싸게 일어나더니 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리자 개들도 다시 쫓기 시작했다. 개들 가운데 한 마리가 막 스노우볼의 꼬리를 물려고 했을 때 스노우볼은 꼬리를 살짝 흔들어 간신히 피했다. 그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겨우 2, 3인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가 그대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동물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큰 창고로 되돌아왔다. 개들도 금세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그 수수께끼는 금방 풀렸다. 그들은 전에 나폴레온이 어미에게서 데려다가 은밀히 기르던 바로 그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다 자라진 않았지만 몸집이 크고 늑대처럼 무서운 모습이었다. 그들은 나폴레온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리고 전에 다른 개가 존스 씨에게 하던 것처럼
나폴레온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동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윽고 나폴레온은 그 개들을 거느리고 높은 단 위로 올라갔다. 그것은 언젠가 메이저 영감이 서서 연설한 바로 그 자리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요일 아침 회합은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일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돼지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이 위원회는 비밀회의로 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 그 결정을 다른 동물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여 기에 격리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며 그 주일의 명령을 받게 되지만 토론회는 완전히 폐지한다고 했다. 스노우볼이 추방당한 데 대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이 선언을 듣고 더욱 놀랐다. 토론 방법만 제대로 알면 항의해 보겠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동물들도 있었다. 복서도 막연하나마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귀를 뒤로 젖히고 몇 번이고 앞머리를 흔들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발언할 만한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돼지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자들도 있었다. 앞줄에 앉았던 젊은 돼지 4마리가 일제히 외마디를 지르며 반대하고 일어서더니 제각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폴레온 주위에 버티고 있던 개들이 갑자기 위협하듯 나직한 소리로 으르렁거리자 돼지들은 입을 꼭 다물고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 양들이 난데없이 큰 소리로 네 달인 좋고 두 달인 나쁘다를 매거리며 15분 동안이나 외쳐댐으로써 토론할 기회를 아예 봉쇄해버렸다. 나중에 스퀼러가 파견되었다. 새 조치를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농장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동무들! 스퀼러는 외쳤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나폴레온 동무가 제 목 이외의 무거운 짐을 지느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무들, 혹시라도 지도자의 지위란 즐거운 자리라고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것을 나폴레온 동무만큼 확신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신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칫하다가는 그릇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풍차 따위와 같은 실없는 소리를 떠벌리던 스노우볼을 지도자로 결정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스노우볼은 죄인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소해안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저 용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퀼러가 대답했다. 충성과 복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외양간 전투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스노우볼의 공적을 너무 과장되게 칭찬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동무들, 규율입니다. 철석 같은 규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표어입니다. 만일 한 걸음만 잘못 디뎠다가는 우리의 적은 당장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존스한테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분명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토론에서도 역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동물 가운데 존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만일 일요일 아침에 토론을 계속하는 일이 존스를 돌아오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면 토론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복서는 아까부터 줄곧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던 터라 만일 나폴레온 동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옳다. 고 말하면서 동물들을 대변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는 자기만의 신조 말고도 나폴레온은 늘 옳다는 신조를 외치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벌써 기후가 바뀌어 봄가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스노우볼이 전에 풍차 설계도를 그리던 그 오두막은 폐쇄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바닥에 그려져 있던 설계도는 지워졌다고 믿고 있었다.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늘 동물들이 큰 창고에 모여 그 주일의 명령을 받았다.
이젠 살점이라곤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메이저 영감의 해골을 무덤에서 파내 총을 놓아둔 깃대 및 그루터기 위에 놓았다. 농장기를 개양하고 나서 동물들은 창고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해골 앞을 경건한 마음으로 행진해야 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모두 함께 모여 앉는 일이 없어졌다. 나폴레온은 스큘러를 데리고 노래와 시를 썩 잘 짓는 미니머스라는 또 한 마리의 돼지와 함께 높은 단 위 앞줄에 앉고 9마리의 젊은 개들이 그 셋을 둘러싸고 반원형으로 줄지어 앉았으며 다른 돼지들은 그 뒤에 앉았다. 나머지 동물들은 그 무리를 마주보고 창고 중앙에 앉았다. 나폴레온은 퉁명스런 군인 말투로 그 주일의 명령을 읽어나갔고 일동은 영국의 동물들을 한 번만 노래한 뒤 해산했다. 스노우볼이 추방된 후 세 번째 맞는 일요일에 결국 풍차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나폴레온의 선언을 듣고 동물들은 적잖게 놀랐다. 그는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다만 이 추가 사업은 중노동이 불가피할 것이며 식량 배급을 줄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계획은 아주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돼지들의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일 동안 이 계획과 씨름해 왔던 것이다. 풍차 건설 사업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개량 사업을 포함해 완성까지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밤 스큘러는 다른 동물들에게 실은 나폴레온이 풍차 건설을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슬며시 해명했다. 오히려 맨 처음 풍차 건설을 주장한 것은 나폴레온이었고 스노우볼이 알 까는 기계가 있던 오두막 바닥에 그린 설계도 역시 나폴레온 서류 속에서 훔친 것이었다고 했다. 풍차는 나폴레온 자신이 고안했다는 것이다. 그럼 그가 왜 그토록 풍차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느냐고 누군가 반문했다. 여기서 스큘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그것이 나폴레온 동무의 노련함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폴레온이 풍차 건설을 반대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위험 인물인데다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스노우볼을 추방하기 위한 단순한 책략이었다고 했다. 이제 스노우볼이 쫓겨났으니 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스큘러에 따르면 이것이 이른바 술수라고 했다. 그는 이 말을 주위를 뛰어다니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술수였어요, 동무들. 그것이 술수라는 것이오. 동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으나 스큘러의 말이 너무나 자신에 차 있고 그를 따라온 3마리의 개가 너무나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그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스큘러의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제6장. 그해 1년 동안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일하면서도 그들은 행복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들 자신과 후에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지 결코 게으르고 남의 것을 훔치기나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고생이나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봄부터 여름까지 그들은 일주일에 60시간이나 일했다. 그런데 8월에 들어서자 나폴레온은 이달부터 일요일 오후에도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작업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것이었지만 일을 나가지 않는 동물에게는 식량 배급을 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그토록 다그쳐도 몇 가지 일은 중도에서 포기한 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수확은 작년에 비해 다소 흉작이었다. 그리고 초여름에 근체류를 심어야 했을 2개의 밭은 밭가리가 늦어져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 올 겨울은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풍차 건설 공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농장에는 훌륭한 석회암 채석장이 있었고 또 창고에서 많은 모래와 시멘트를 찾아냈기 때문에 건축 자재는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맨 처음 동물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적당한 크기의 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일은 곡괭이와 쇠 지뢰를 쓰는 수밖에 없었는데 동물들은 뒷다리로 서지 못하니 그런 연장을 쓸 수가 없었다. 몇 주일에 걸쳐 헛된 수고를 거듭한 끝에 누군가 묘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너무 커서 쓸모가 없는 돌덩이가 채석장 바닥에 쌓여 있었다. 동물들은 그 돌덩이를 밧줄로 묶고 소, 말, 양을 비롯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동원해 급할 때는 돼지까지도 합세했다. 안간힘을 다해서 비탈을 조금씩 끌어올려 채석장 꼭대기까지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그 돌덩이를 꼭대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잘게 조각내버렸다. 조각난 돌을 운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말들은 깨진 돌을 마차에 실어 옮겼고 양들은 한 조각씩 끌고 갔다. 뮤리엘과 벤자민까지도 낡은 경이륜 마차를 끌고 그들 나름대로 협력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돌이 충분히 많이 쌓여 이윽고 돼지의 감독 아래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사는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다. 바위 하나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려고 꼬박 하루를 기진맥진 애쓰는 일이 자주 있었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도 돌이 잘 깨지지 않는 때도 있었다. 만일 복서가 없었더라면 진척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힘은 다른 모든 동물의 힘을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였다. 끌어올리던 돌덩이가 미끄러지면서 동물들이 끌려 내려가게 되어 비명을 지를 때도 늘 버티고 서서 밧줄을 힘껏 잡아당겨 돌덩이를 세우는 것은 복서였다. 그가 숨을 헐떡이면서 발굽을 땅에 곤두세우고 불룩한 옆구리에서 땀을 줄줄 흘리며 비탈 위로 한치 한치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모두들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가끔 클로버가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고 충고했으나 복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와 나폴레온은 늘 옳다는 두 신조가 그에게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는 아침에 남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던 것을 45분 더 일찍 깨워달라고 수탉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여가에도 지금은 그리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혼자 채석장에 가서 깨진 돌을 한 무더기 끌어모아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풍차를 세울 터까지 끌고 갔다. 그 해는 여름이 다 가도록 일은 고달팠지만 동물들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식량은 존스 시절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그보다 적지도 않았다. 5사람이나 되는 군 식구가 없어지고 오직 자신들의 먹이만을 마련하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흉작이 아니면 식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여러 점에서 동물들의 방법은 사람보다도 더 능률적이고 일손도 덜 수 있었다. 이를테면 잡초를 뽑는 일 등은 사람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없으므로 밭과 목장 경계에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울타리와 문이 부서지지 않게 손질하는 적지 않은 노동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물자 부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파라핀류, 못, 철사, 개먹이 비스킷, 말 발굽에 쓰는 쇠 따위가 필요했으나 그 어느 것도 농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도구 외에 씨앗이나 인공비료도 필요했고 마지막에는 풍차에 쓸 기계도 구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동물들이 지시를 받으려고 모였을 때 나폴레온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동물농장은 이웃 농장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시급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이며 풍차를 세우는 데 필요한 물품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현재 건초더미 일부와 올해 수확할 밀의 일부를 팔려고 교섭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달걀을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윌링던에서는 달걀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폴레온은 덧붙여 말하기를 암탉들은 풍차를 건설하는데 특별히 공헌하기 위해 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들은 또다시 막연한 불안에 휩싸였다. 사람들과 일체 관계를 갖지 않을 것, 절대로 상거래를 하지 않을 것, 절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는 존스를 추방한 뒤에 열린 첫 전승 회합에서 맨 처음 가결된 결의 사항이 아니었던가. 이 결정은 동물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거나 적어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온이 회합을 폐지한다고 선언했을 때 항의했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눈치를 살피며 소리를 질렀으나 개들이 무섭게 으르렁거리자 기가 꺾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때 양들이 언제나처럼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외치기 시작해 잠시 어색했던 분위기는 깨끗이 사라졌다. 나폴레온이 마침내 앞다리를 들어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교섭은 이미 모두 끝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므로 아무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기가 모든 짐을 지겠다고 했다. 밀링던에 사는 윈퍼 씨라는 변호사가 동물농장과 바깥 세계를 중개하기로 합의되어 월요일 아침마다 지시를 받기 위해 농장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나폴레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물농장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끝냈다. 그리고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재창한 후 해산했다. 그 후 스킬러가 농장을 순회하며 동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동물들에게 상거래를 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 일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런 일은 공상일 뿐 아니라 애당초 스노우볼이 퍼뜨린 헛소문이 그 시초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도 몇몇 동물들이 뭔가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빈틈없는 스퀼러가 그들에게 반문했다. 동무들은 그것이 절대로 꿈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결의를 한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적혀 있던가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므로 동물들은 자신들이 착각했다고 믿는 것으로 만족해버렸다. 약속한 대로 윈퍼 씨는 월요일마다 동물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몸집이 작고 텁스룩하게 구렛나루를 길러 교활해 보이는 남자로 신통찮은 변호사였지만 영리한 편이라 동물농장에는 중개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눈치챘다. 동물들은 그가 드나드는 것이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를 지켜보면서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4다리의 나폴레온이 2다리로 서 있는 윈퍼에게 지시하는 모습은 동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으며 그 새로운 조치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없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과 인간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동물농장이 번영하고 있다 해서 동물농장에 대한 인간들의 증오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증오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들은 모두 동물농장이 언젠가는 파산할 것이고 특히 풍차건설은 실패로 끝날이라는 것을 마치 신조처럼 믿고 있었다. 그들은 곧잘 술집에 모여 풍차는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며 만일 건설된다고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며 서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경이마저 품게 되었다. 그 증거의 하나로 그들은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장원농장이라 부르던 것을 동물농장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더 이상 존스를 옹호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존스는 농장을 되찾으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해버리고 말았다. 윈퍼의 손을 빌리는 일 말고는 동물농장과 바깥 세계는 전혀 접촉이 없었으나 나폴레온이 폭스우드의 필킹턴 씨나 핀치필드의 프레데릭 씨 중 어느 한쪽과 거래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돌았다. 그러나 절대로 2사람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돼지들이 갑자기 거처를 농가로 옮긴 것은 이 무렵의 일이었다. 동물들은 다시 오래전에 이 일을 금지하도록 결의한 듯한 기억이 났지만 이번에도 스퀼러는 그들을 구슬려서 그 경우와는 다르다고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돼지들은 농장의 두뇌이니 조용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통의 돼지 우리보다는 집에 사는 쪽이 지도자의 위엄에 어울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거실을 휴게실로 쓰고 게다가 침대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물들 가운데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축도 있었다. 복선은 자신의 신조에 따라 나폴레온은 늘 옳다 하고 넘겨버렸으나 클로버는 분명히 침대 사용을 금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믿고 창고 끝으로 가서 거기에 쓰여있는 7계명을 읽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자기는 글자 하나씩밖에 읽을 수 없음을 깨닫고 뮤리엘을 데리고 갔다. 뮤리엘, 그녀는 부탁했다. 4번째 계명을 읽어다오. 그게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쓴 거 아니니? 뮤리엘은 무척이나 애를 쓴 끝에 간신히 한자 한자를 엮어서 읽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어. 동물은 시트를 깐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그녀는 드디어 소리내어 분명히 읽었다. 정말 묘하게도 클로버는 4번째 계명이 시트에 대해 말했던 기억은 없었다. 그러나 벽에는 엄연히 그렇게 쓰여 있으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우연히 개 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던 스큘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럼 동무들은 우리 돼지들이 요즘 농가의 침대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군요. 맞습니다. 설마 동무들은 틀림없이 침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죠? 침대란 다만 올라가서 자는 곳을 뜻할 뿐입니다. 외양간에 높이 쌓아 올린 집더미도 엄밀히 따지자면 역시 침대예요. 규정은 인간이 발명한 시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농가의 침대에서 시트를 걷어내고 담요 사이에 들어가 잡니다. 그것은 정말 편안한 침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동무들, 요즘 우리가 머리를 쓰는 온갖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편안한 잠자리는 필요하오. 절대로 사치가 아니오. 동무들은 설마 우리에게서 휴식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또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길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동무들 중에 존스한테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이 점에 대해 동물들은 다시 그를 안심시키고 돼지들이 농가의 침대에서 자는 데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앞으로 돼지들은 아침에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난다고 발표했을 때 역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가을이 될 때까지 동물들은 고되긴 했으나 행복했다. 고생스런 한 해였다. 그리고 건초와 곡식 일부를 판 뒤로는 겨울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나 풍차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참을 수 있었다. 그 풍차 공사도 이제 반은 진척되었다. 수확이 끝난 뒤 한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돌덩이를 이리저리 옮겨 풍차의 벽을 한 자리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동물들은 더욱 힘써 일했다. 복선은 밤에도 나와서 가을의 밤하늘에 뜬 밝은 달빛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1~2시간 더 일하곤 했다. 동물들은 한가할 때면 반쯤 올라간 풍차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 벽이 정말 튼튼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용케도 이런 당당한 것을 세울 수 있었구나 하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이 풍차를 건설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다. 다만 여느 때와 같이 당나귀란 오래 산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월이 되자 남서풍이 몹시 불어댔다. 너무 습기가 많은 날씨라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건설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폭풍이 매섭게 불어대더니 건물이 뿌리채 흔들리고 창가 지붕에 얹힌 기와가 여러 장 날아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암탉들은 모두 동시에 멀리서 총을 쏘아대는 듯한 꿈을 꾸고는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며 잠을 깼다. 아침이 되어 동물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보니 깃대가 바람에 쓰러지고 과수원 기슭의 느릅나무는 마치 무처럼 뿌리채 뽑혀 있었다. 이를 본 동물들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절망적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참담한 광경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풍차가 엉망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보통 때는 좀처럼 달리는 적이 없는 나폴레온도 이때만은 앞장서서 달렸다. 확실히 풍차는 무너져 있었다. 그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애쓴 보람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토록 힘들여 깨서 날아놓은 돌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채 무참히 주위에 널려있는 돌들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넋을 잃고 있었다. 나폴레온은 말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는 꼬리를 곤두세우고 신경질적으로 흔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정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의 버릇이었다. 그러더니 결심이 선 듯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동무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걸 누구의 짓으로 보시오?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풍차를 파괴한 적이 누군지 아시겠소? 바로 스노우볼이요. 그는 느닷없이 벼락치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이건 스노우볼이 한 짓이요! 그 배신자가 무서운 흉계를 꾸며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명예롭지 못한 추방에 대한 원한을 풀 생각으로 밤중에 몰래 들어와 거의 1년이나 걸려 쌓은 풍차를 부숴버린 것이요. 동무들, 나는 이제 스노우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이요. 누구든 그를 처형한 동무에게는 동물영웅 제2급 훈장과 사과 반부쉐를 상으로 주겠소. 또 그를 생포하면 사과 1부쉐를 주기로 하겠소. 스노우볼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동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격분한 나머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모두들 스노우볼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언덕에서 약간 떨어진 풀밭에서 돼지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2, 3야드 정도 따라가 보니 울타리 구멍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폴레온은 그 발자국에 신중하게 코를 대보더니 스노우볼의 발자국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스노우볼이 아마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무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소. 발자국을 조사하고 난 나폴레온이 외쳤다. 이 사업은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하오. 바로 오늘 아침부터 풍차 재건의 착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겨울 내내 계속할 것이오. 이 비겁한 배신자에게 우리 사업이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동무들, 우리 계획에 변경은 있을 수 없소. 정확히 계획된 날짜에 완성시켜야 하오. 여러분, 전진합시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